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미국의 1월 FOMC 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계감 속에서 기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소멸이 됐지만 FOMC 회의에서 완화적인 스탠스가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1월 FOMC 회의가 2월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에서는 바이오주의 탄력이 특히 돋보인 하루였죠. 네, 코스피에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코스닥에서는 HLB가 10% 급등했고요. 알테오젠도 모처럼 강하게 반등하며 8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1월 FOMC 회의 경계감 속 여전히 제자리 걸음에 그친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금융당국이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올해 주요 정책의 과제로 꼽으며 저 PBR주라는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저 PBR주 날개의 달가입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상장사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용할 방침인데요. 대표적으로 금융위원회는 상장사 업종별 PBR 비교 공시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에 PBR 1배 미만인 종목은 지난 26일 종가 기준 1,104곳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어제 오늘 시장이 저 PBR주 찾기에 분주한 흐름이죠. 네, 대표적인 저 PBR주로 꼽히는 금융주와 개별 대형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6거래 연속 상승세로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고요. 하나생명 등 생명보험주들의 탄력도 좋았습니다. 다우기술 그리고 KCC, 포스코홀딩스 등 저 PBR주로 꼽히는 종목들도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저 PBR주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코스피 이전 호된 신고식, 수급 효과는 어디로입니다. LNF, 포스코 DX, 코스닥 시가총액 최상위권 기업들이 연이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고 있지만 자리를 옮긴 후 오히려 주가가 하락 전환하면서 호된 신고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SK오션플랜트, BH, 나이스 평가정보 등 지난해 코스피로 이사한 종목들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전 상장의 효과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탈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어제 코스피로 이전한 LNF가 이전 첫날 급락세를 딛고 반등을 시도했지만 결국에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포스코 DX는 코스피 이전 후 하락 전환하면서 좀처럼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코스피로 이전한 SK오션플랜트, BH 그리고 나이스 평가정보 등도 오늘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호된 신고식을 치르고 있는 코스피 이전 종목들, 수급 전환 포인트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저 PBR주와 코스피 이전 종목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미래에셋증권과 다우기술, LNF, 그리고 포스코 DX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저 PBR주 날개의 달가입니다.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올해 주요 정책 과제로 꼽으면서 저 PBR주의 비교 공시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방향성은 공감을 하지만 지금 효과에는 물음표를 달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저 PBR주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일명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증시 부양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있을지 차장님께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일단 뭐 최근에 일본의 사례를 이제 벤치마킹한 것인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 정책들이 좀 시장에서 많이 먹히면서 작년 한 해 동안 3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도 한 8% 가까운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는데 국내 시장도 이러한 어떤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 2월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어제 오늘 지주사들 비롯한 금융 지주사들을 비롯한 또 다른 지주회사들 그리고 금융회사, 은행주들이라는 이런 저PBR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다만 지금 국내 시장의 현 주소를 좀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수급이 일부 성장주들에 좀 많이 투자돼 있습니다.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또는 AA 반도체라든지 이쪽으로 좀 많이 투자가 돼 있는데 저 PBR 종목으로 기관의 수급이라든지 뭐 ETF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좀 쏠림 현상이 지속된다면 오히려 성장주 쪽에 투자 비중이 높은 개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또한 그 일본의 경우는 양호한 어떤 경제 지표 그리고 뭐 양적 완화를 지속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먹히면서 증시 부양책이 좀 먹힌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한 가지 정책만으로 증시 부양 효과를 그러니까 온전히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일부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턱없이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뭐 이를테면 자동차 부품주들도 그 일환이 될 수 있죠. 이런 정책의 어떤 일환 등으로 인해서 주중 환원 정책이라든지 적극적인 어떤 행동이 취해질 경우에는 해당 종목들에 대한 주가 반등은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결론 짓고 싶습니다. 네. 어제 특히 이제 저 PBR 종목들로 수급이 쏠리면서 코스닥 성장주들이 지금 좀 급락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닥 성장주에 대해서 좀 단기 변동성에 대해서 경계감 좀 더 높여봐야 될까요? 뭐 확실히 저희 코스닥 성장주에 있어서는 AI와 뭐 UEVR 테마로 열심히 기대감을 모으던 이 코스닥 종목들에서 어제부터 자금이 좀 빠져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 있어서 좀 말씀드릴 내용이 그 한 연구원님의 말씀처럼 이 과거 규제로 인한 부동산 풍선 효과를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조정 지역을 규제하니까 비조정 지역으로 이제 자금이 몰려갔었는데 지금 이 비조정 지역에서도 사실 다 몰려서 네. 지방에서도 미분양이 좀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풍선 효과의 흐름을 좀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코스닥 쪽을 눌러서 코스피를 좀 올려왔지만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반적인 주가 부양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좀 주기엔 조금 모자라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결국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AI와 UEVR이라고 하는 것에 맞춰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장기적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PBR 성장주에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삼성전자 등이 기대에 못 미치는 발표를 좀 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에 있어서도 실적에 있어서 조금 우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잠시 피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장기적인 시장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뀌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성장주들에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만큼 지속적인 관심은 이 성장주 코스닥주에 두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선별적으로 움직임이 있고 어쨌든 성장주로 좀 관심을 둬야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좀 소외를 받았던 저 PBR 종목들이 지금 고개를 좀 들고 있잖아요. 지금 혹시 좀 부담 없이 담을 수 있는 종목도 있을지 차장님의 의견 한번 여쭤볼까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부품주들도 사실은 아직 이 반열에 올라서지 못했거든요. 근데 자동차 부품주들도 보시게 되면 PBR 1배 미만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보율도 뭐 8,000%, 10,000% 넘어가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은행주라든지 다른 증권주들도 괜찮지만 지주사들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뭐 배당 정책이라든지 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공시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때까지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주사, 뭐 증권사 이렇게 좀 짚어주셨는데 오늘 미래에셋증권과 다우기술에 대해서는 두 분이 어떤 의견으로 보시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사인을 보면 일단은 다 고사인이 들어왔습니다. 미래에셋증권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6거래일 연속 상승세고요. 오늘 장중에 좀 더 키웠었는데 오후 들어서 소폭 조금 이익을 소폭 좀 줄이면서 2.4% 정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강석훈 PB께서는 미래에셋증권 어떻게 보실까요? 현재 뭐 이 미래에셋 증권에 있어서는 뭐 저PBR 정책 테마에 맞는 회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책 테마로 인해서 최근에 좀 오를 수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특히나 미래에셋의 경우에는 뭐 자사주 매입 공시라고 하는 것이 뭐 3개월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나왔다라고 하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증권업종 내에서도 이 주주 환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52주 신고가를 찍은 기업들 안에서 뭐 기업은행, BNK 금융지주, DGB 금융지주, 대신증권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미래에셋증권도 이 중 하나거든요. 따라서 현재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하고 이를 통해서 뭐 실적이 앞으로 크게 늘 거란 기업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테마성으로만 트레이딩 하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자사주 매입 이런 주주 가치 재고 행보가 좀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저 PBR 주로도 지금 좀 이렇게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주주 환원 강화 효과라던가 뭐 현재 PBR이 어느 정도나 좀 매력적일까요, 차장님? 일단은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주주 환원 측에 대한 신뢰도가 좀 굉장히 높아서 25일 장중에 자사주 매입 공시 이후에 한 5% 넘게 상승을 좀 마감을 했고요. 과거에 자사주 매입 공시 이후에 주가는 대부분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020년하고 23년 그때 당시에 이제 뭐 3개년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쳤는데 30% 이상 주주 환원율 달성 계획을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보시게 되면 평균 수익률이 16.5% 정도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시 이후에 취득 완료 날짜까지 8번이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16.5%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시기는 지난 연말인데 자사주 매입 공시 이후에 10월 18일에 공시를 했는데 취득 완료 날짜인 12월 26일까지 20%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을 공시하고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매입하고 소각하고 주주에게 환원 정책이 얼마만큼 이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를 해야 하는데 미래에셋증권은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저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매수 이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이후로도 실제로 실행이 되는지가 중요한데 이런 신뢰도 자체가 지금 높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강석훈 PB께서는 지금 약간의 이슈로 트레이딩 정도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뭐 신규로 접근이라던가 전략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전에 그 52주 신고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사실은 작년 말부터 이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을 많이 담고 있었거든요. 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이경수 연구원, 하나증권 연구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스타일 전략에 있어서는 고배당이라고 하는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줬습니다. 작년 말부터 이제 뭐 이 배당이라고 하는 것을 이연시켜서 3월 말 정도에 좀 한꺼번에 주려고 하는 이제 경향성이 있다 보니까 이 52주 신고가를 찍은 기업들도 대부분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배당을 정말 잘 주는 기업들, 8%의 배당률을 좀 높게 줄 기업들을 이제 만약에 이런 저밸류라든지 고배당 전략을 좀 가져간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그런 전략에 있어서는 이런 기업들 방금 말씀드린 기업은행, 뭐 BNK 금융지주, DGB 금융지주 이런 기업들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미래에셋 증권 경우에는 대략 3~4%의 배당률밖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측면에 있어서 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테마성으로 들어가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밴드라고 하는 거 방사형 밴드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주가 하단이라고 하는 건 6,000원대 그리고 방사형 밴드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사형 밴드 상단에 터치하고 다시 윗꼬리 달고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PBR 정책 테마가 어느 정도 강도로 이루어질지는 2월 달이 되어야만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테마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다만 이 테마성 트레이딩 전략으로서는 으로만 이제 제한해서 투자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기 때문에 목표가는 좀 짧게 8,500원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볼 거면은 조금 예전부터 봤었으면 더 수익률이 좋았을 텐데 이제는 조금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자 이어서 다우기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기술 오늘도 5% 오르면서 22,250원 종가 마감을 했는데 강석훈 PB께서는 다우기술은 어떻게 보세요? 다우기술도 내용을 좀 찾아봤지만 뭐 저 PBR 테마를 끌어올린 주식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이외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지분 구조상 키다리 스튜디오라고 하는 테마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사람인 HR도 뭐 지분 쪽에 있어서 나중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이건 지금 사실 주가 상승의 큰 모멘텀은 아닌 것 같고 저 PBR로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책 테마 형태로만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시영 차장께서도 우선은 이제 곧사인을 주셨는데 다우기술이 이제 자회사가 키움증권이 있다 보니까 지난해 영풍재지 한가 사태로 또 부침을 좀 겪었잖아요. 작년 사태에서 연관된 종목들이 지금 저 PBR
주로 이제 대상이 좀 됐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좀 호재로 시장에서 수급이 쏠리고 있고 현재 PBR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다우기술과 좀 다우데이터가 올해 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뭐 작년 기준으로 PBR이 0.5배 수준이기 때문에 뭐 저평가 구간인 건 맞습니다. 근데 뭐 실적을 보게 되면 뭐 다우기술 역시도 뭐 지난 5개년간 영업이익이 평균 20% 가까이 성장 중에 있고 별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의 성장세도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1년의 사태들로 인해 주가 하락도 좀 깊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폭과대로 인한 자율반등 구간이기도 하고 또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현재 유보율이 1만 %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배당이 늘어난다거나 배당은 좀 지속적으로 조금 늘어오긴 했습니다.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적극적인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 뭐 지금 자리에서는 좀 부담 없이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다우기술이 이제 챗 GPT 기반 AI 활용 문자 서비스, 뭐 뿌리오라는 이 서비스가 총선을 앞두고도 주목을 받는데 뿌리오의 이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평가를 하세요, PD님? 뭐 뿌리오 내용 좀 살펴봤는데 사실 뭐 큰 외형 성장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좀 안 들고요.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차라리 뭐 지분 구조상 키다리오 네. 스튜디오 쪽 아니면 사람인 HR 앞으로 뭐 원래는 공채 쪽으로 많이 이행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이제 서로 이제 많이 트레이딩하는 형태로 이직도 많이 하고 이런 방향으로 만약에 우리나라도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쪽도 좀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이런 게 이제 지금 주가 상승의 메인 요리는 그 재료는 좀 아닐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 PBR 이 테마성으로 크게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다른 내재적인 펀더멘털로 보시기보다는 이 PBR 정책에 있어서 테마성으로만 트레이딩하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목표가에서 실현을 해야 될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다우기술의 목표가 장시영 차장께 한번 들어볼까요? 뭐 저 PBR 관련주들은 거래량이 없다라는 게 최대 단점입니다만 최근에는 어떤 이런 일련의 이슈들로 인해서 거래가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서라도 그러니까 뭐 앞으로 대응 방안들이 나오겠죠. 2월 이후에. 그래서 지금부터서라도 유심히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뭐 직전 고점 수준 한 2만 5천 원 정도를 일자 목표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이전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스코 DX에 이어서 LNF도 지금 코스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후에 성적표가 기대만큼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상장이 뭐 이렇게 논란은 되는데 뭐 이슈는 되는데 호재로 작용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보세요, 비비님? 우선 뭐 실적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적에 있어서는 저번에도 한번 방송에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어닝 실적 쇼크, 그러니까 실적 이제 충격을 받게 됐었는데 이 중 하나로서 이제 리튬 가격이라고 하는 것, 재고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게 되면서 손실이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게 되면서 네. 실제로 영업 적자로 이제 이어지게 된 것이죠. 뭐 그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실적 악화라든지 뭐 전기차 기업의 부진이라고 하는 전방 시장의 악화라고 하는 것이 2차 전지주 전반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가가 좀 안 좋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필 또 주가가 좋지 않을 때 이 패시브성 자금 이탈이라고 하는 게 좀 겹쳤다라고 하는 것도 이 좀 좋지 못한 성적표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들이 원래 200편입, 코스피 200편입이라고 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미리 차근차근 매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편입이 되고 나서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 주가가 너무 많이 뛰어버리니까 그 전부터 차근차근 이 LNF라고 하는 기업을 매입해 왔었는데 최근 주가 하락이라고 하는 것 원래 20만 원 정도에서는 괜찮았었는데 지금 14만 원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하락이 강하게 나와서 안 되어버린다면 코스피 200으로 편입이 안 되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이 생돈이라고 하는 것에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좀 매도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내 LNF의 비중을 좀 고려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600억 정도의 자금이 좀 빠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좀 됐다, 주가 하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펀더멘탈에 집중, 이제 수급이 이제 실적에 좀 이렇게 베이스를 받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앞으로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수급 효과도 있을까요, 차장님? 이제 뭐 코스피 200 지수 편입으로 인한 수급 효과를 좀 기대를 해야 되는데 네. 현재 상황으로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특례 조건인 15일간 평균 시가총액 상한이 50일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현재 60이 밖으로 좀 밀려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7조 원대 시가총액으로 회복을 해야지 다시 50위권 안으로 진입이 가능한 상황인데 네. 만약 이번에 3월에 안 되면 6월에 또 기회가 있기는 합니다만 3월에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이유가 뭐 장기 공급
계약이라든지 뭐 대형 장기 공급 계약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실적 이슈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그런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라 3월에는 아무래도 코스피 200 편입이 좀 불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 편입이 지금 이번에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타자로 HLB 꼽히고 있잖아요. 지금 가남 그 신약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오늘 또 급등이 나왔는데 코스피 이사전으로 HLB 같은 경우는 어떤 흐름을 보일 거다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원래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유는 이제 IR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끌어올린 것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일부 요것뿐만 아니라 코스피 뭐 이제 코스닥에 있어 코스피 이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내용은 일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다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코스닥이 좀 저조해지는 분위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에 있어서 사실 정부가 크게 입김을 넣는 상황이잖아요. 금융시장 전체에 따라서 한번 태클을 좀 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나옵니다. 네. 만약 이것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뭐 2차 전지, 반도체, 제약 이 전반적인 이제 메인 플레이어들이 넘어가게 되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원래 의도랑 좀 벗어난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들어가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LNF 그리고 이제 포스코 DX에 대해서 한번 두 분의 의견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NF 같은 경우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고요. 포스코 DX는 두 분 다 고사인 들어왔는데 LNF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이사 첫날 급락을 하고 지금까지도 힘을 그렇게 내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도 좀 빨간불로 돌아설까 싶었다가 결국에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시총이 5조 2,500억 원 가량 되는데 장시영 차장께서 스탑 주셨어요. LNF 어떤 뷰로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최근에 공식처럼 인식되던 코스피 이전 주가 상승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의견 자체가 전략 자체가 좀 잠깐 보수적인데 신규 지수 편입 이후에 자금융은 일시적으로 좀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뿐이지 주가 상승을 지속적으로 이뤄내려면 본격적인 어떤 펀더멘털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실적 상승이라든지 뭐 신규 어떤 뭐 공급 계약 체계라든지 그런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2차 전지 업황 자체도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뭐 테슬라도 급락하고 뭐 어제 반등은 했습니다만 아직 조금은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펀더멘털 전체적인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좀 없다고 한다면 또 경쟁사 대비해서 구조적인 어떤 주가 정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한다면 지속적인 어떤 상승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해서 좀 보수적인 의견을 저는 한번 내봤습니다. 자, 강석훈 PB께서는 지금 고사인을 주셨는데 강석훈 PB는 LNF 어떤 뷰로 보고 계실까요? 지금 고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주가에 있어서는 자리가 괜찮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재고 가치에 있어서의 리스크도 좀 많이 털어내기도 했고요. 정기 편입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특례 편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정기 편입이라고 하는 것 6월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고란 시그널을 드렸습니다. 네, LNF가 지금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앞서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 지금 조금 불투명해졌다 이랬는데 그럼 코스피 이전 효과는 지금 좀 소멸이 됐고 앞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좀 약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PB님께서는? 저 완전히 소멸됐다라고 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멸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이전 효과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좀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이연됐다, 지연됐다라고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봐야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포스코 DX의 전례를 보고 이제 패시브 수급을 기대하고 이제 기관들이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월 특례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20만 원대부터는 뭐 7조라고 하는 것이 그리 멀지 않은 상황. 왜냐하면 50위 안에 코스피 50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SK 스퀘어가 이제 50인데 이게 7.2조 원이에요. 그래서 네. 이 정도는 이제 터치를 해야 되는데 요 3월 특례 편입에 있어서는 이제 요걸 터치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좀 많이 빠져나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뭐 테슬라의 전방 시장도 괜찮아지고 테슬라의 주가가 좀 회복하는 흐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LNF도 사실은 주가가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좀 고려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6월 정기 편입에 있어서는 이 코스피 이전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효과가 조금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6월을 또 조금 기대하면서 수급이 돌아올 수 있는 부분도 앞으로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장시영 차장께서는 지금 스탑을 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매도를 해보자라는 전략이실까요? 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뭐 급격하게 급락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으로서는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업황의 성장성에 대한 확신은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저점 부근에서 또 한 번의 어떤 반등을 좀 기대해 봄직하니까 그 정도까지는 조금 뭐 빠질 수 있다. 이 정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포스코 DX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코스피 이전후의 주가가 이제 꾸준히 조금 힘이 없는데 오늘도 2.4%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분 다 고사인이 들어왔어요. 장시영 차장께서는 포스코 DX는 어떤 뷰로 보세요? 또 뭐 포스코 그룹의 전사적인 투자 계획과 함께 안정적인 실적 어떤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고객사 그러니까 계열사죠. 계열사의 어떤 투자 지연 같은 돌발 악재만 없다고 한다면 이전 고점 수준까지도 어떻게 보면 되돌릴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깜짝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 방향은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급을 보면은 기관이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코스피 이사전으로 이제 수급 변화에서 어떤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할지 앞으로는 수급 흐름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까요? 뭐 수급 적으로 좀 불 수 있는 바람은 거의 불었다라고 생각은 좀 듭니다. 뭐 지금까지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사실 이전 상장으로 인한 기관 수급이 메인이거든요. 더불어 뭐 실적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서프라이즈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지만은 적극적인 거는 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분기 영업이익이 뭐 322억 원인데 네. 2억 원인데 지금 뭐 141억 원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4분기에 비해서도 사실 YOY로도 떨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컨센에 비해서는 사실 조금 높을지언정 사실 영업이익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30년까지 주문을 좀 받아놨다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이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 너무 고밸류가 아닌가라고 평가를 좀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방향성은 사실은 맞고 사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영업이익을 사실 적극적으로 내는 기업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포스코 DX 여전히 고라는 시그널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포스코 DX가 지난해를 이제 돌아보면 그룹주 가운데서도 좀 차별화된 성적으로 주목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뭐 2차 전지가 뭐 전방 업황 부진이라던가 뭐 이런 우려감이 좀 있는데 앞으로도 차별화된 성장세를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차장님. 일단은 계열사들의 증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지연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 없이 돌발 악재 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는 작년 수주 총액이 2조 한 1,400억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올해 2조 6천억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도 30% 이상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만 판단을 했을 때도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내년에도 그만큼의 어떤 수주가 또 예고돼 있는 상황이라서 네. 다른 어떤 2차 전지의 어떤 업황과 별개로 기존의 투자가 유지되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저는 실적 성장성에 대한 어떤 차별화된 부분들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도의 기술은 미래에셋증권과 다우기술, LNF 그리고 포스코 DX까지 살펴드렸고요. 저희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에서는 신세계건설이 7% 상승하면서 상승률 상위단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신세계건설의 지분 400억가량을 매입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그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7.5% 상승한 11,500원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동국홀딩스 그리고 전방 역시 5% 강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 실적을 공시한 삼성 엔지니어링도 현재 3%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41% 상승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이 소식에 3% 상승한 24,800원에 출발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세와 PNC 그리고 협진이 9%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비츠로시스가 8% 빨간불 켜면서 617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DGI도 8% 강세, 포인트 엔지니어링도 8% 강세를 보이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볼까요?
네, 코스피에서는 오늘 강했던 동아 지질이 하락률 상위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철도 지하와 공약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오늘 12%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5%의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상상인증권이 2.5%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미래에셋생명 1.4% 약세로 전환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 우원개발이 5.7% 약세, 특수건설이 2.4% 하락부를 켜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철도 지하와 관련주인데요. 오늘 양봉을 그려냈지만 시간에서 약세로 전환되면서 낙폭을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KMW도 3.3% 약세 흐름 보이면서 7,8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한중현 파트너 리파인, 강석권 PB 크래프톤, 장시영 차장 알테오젠 가지고 오셨는데요. 한중현 파트너의 리파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라이징 포인트로 숨은 정책 수혜주라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리파인 종목이 제가 알기로는 전세 보증과 관련된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정책과 좀 관련이 있을까요? 네, 오늘도 좀 재밌는 종목 찾아내라 좀 어렵긴 했습니다만 그 동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나 이제 전세대출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부동산 권리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대출을 해주려면 그 권리 조사를 해주는 업체예요. 그거에 대한 비즈니스로 그 시장 점유율의 한 95%. 사실상 동사가 다 권리조사 다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인즉슨 그 대출이 새로 실행을 해야 된다. 무조건 동사를 일단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부동산 관련 대출이 지금 좀 잘 나가고 있느냐 그것만 이제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제였죠. 그 말도 많고 되게 좀 어떻게 보면 탈도 많았던 신생아 특례 대출이 되게 막 이거 안 될 거다 막 그래 했지만 정작 뚜껑 열어보니까 거의 뭐 완전 신청 폭주, 거의 완판 수준으로 신청이 폭주가 됐고, 네. 그리고 그 아마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요즘 이제 직장인들 사이에서 꽤 큰 화두 중 하나가 그 주택자 주담대 이제 대환 대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그 카카오뱅크나 뭐 이런 플랫폼 통해서 이제 갈아타기 서비스가 충분히 가능한 점. 그런 것들로 이제 좀 그 갈아타는 수요들이 되게 많아졌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전세담보대출 대환대출 서비스 역시도 이제 새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이든 뭐 기존의 주담대든 전세 대출이든 뭐든 간에 대출 자체가 새로 실행이 된다면 동사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일단 여기서 먼저 판이 깔렸고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 이제 뭐 그 저출산 관련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예산 중에서 대부분의 예산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 퍼센트로 치면 많이 깎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깎인 몇 안 되는 쪽 중 하나가 저출산 쪽이거든요. 저출산 쪽에 거의 한 예산의 한 60% 정도가 주거 서비스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 뭐 주택 구입이나 아니면 뭐 전세자금 뭐 융자 뭐 이런 지원 정책이 확대가 되면 결국 동사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좀 이런 이제 스토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을 보시면 지금 이제 한 10,000원입니다만 이게 그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많이 빠졌다가 이제서 조금 바닥에서 고개를 들어 올리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그 시가총액 한 대략 1,750억 정도 되는데 올해 이제 이익만 한 250억이 나올 거예요. 그럼 멀티플로 계산을 해보면 이건 산수잖아요. 1,750에서 250 나누면 멀티플 7배밖에 안 돼요. 멀티플 18배까지만 간다고 해도 그 업사이드가 한 15%쯤 되거든요. 멀티플 그래서 되게 이제 좀 바닥에서 들어오니까 이제 멀티플 한 10배까지 줄까? 그러면 이제 되게 좀 많이 올라가는 거고 그런 의미로 한번 오늘 갖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저출생 수혜주다라고 하면 뭐 아가방이나 네, 그죠, 뭐 그죠. 캐릭터 산업이나 뭐 이런 엔젤 산업이나 이런 쪽을 많이 봤는데 지금은 부동산 쪽에서 이게 숨은 이쪽도 정책 충분히 수혜주다. 가능할 수 있겠다. 그 네. 실적이 찍히는 종목으로. 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업사이드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방금도 지금 이제 멀티플이 한 7배쯤 되니까 일단은 가볍게 한 멀티플 8배까지만 본다면 여기서 네. 플러스 15% 정도 업사이드니까 한 11,5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5% 정도의 업사이드 리파인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강석훈 PB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크래프톤인데요.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예. 죄송합니다. 지난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있었다는 점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신작이 있어서 순조로운 출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뭐 게임주 하면 이제 신작 모멘텀을 저희가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 동안은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어떤 모멘텀에 좀 주목을 하세요? 일단 실적 서프라이즈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4분기 매출액이 5,300억 원 정도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1,600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컨센 대비 각각 23%와 49% 상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 컨콜이 2월 8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는 좀 파악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화평 정형과 관련해서 텐센트와 계약하는 일회성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작인 배그에서의 매출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다만 이 중국에서도 규제안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등 명확한 철회 여부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긍정적인 이슈가 좀 나오고 있고요. 중국의 매출 둔화폭도 안정되고 있고 인도에서의 매출 증가도 견조하기 때문에 올해 매출 급등까지는 어려워도 올해를 딛고 내년부터는 성장을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이 다크앤다커란 게임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 26일 날 넥슨이 이제 다크앤다커 개발사인 아이언베이스를 대상으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크래프톤이 이 게임의 모바일 출시도 문제가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본안 소송에서의 결과도 좀 기다려야 되겠지만은 이 게임의 에셋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크래프톤 자체의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결과가 크게 뒤집어질 가능성은 크진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이유로 이제 스팀에서 좀 안 좋게 나왔던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라고 하는 해외 게임의 경우에도 사실은 계속 흥행을 했거든요. 따라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좋게 바라볼 수 있고 어차피 이쪽 장르에 있어서는 팬덤은 대부분 서구권에 포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시 이후에도 매출 증대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크래프톤 지금 들어가서 업사이드는 어느 정도까지나 보고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1차 목표가는 25만 원이고요. 모멘텀이 없어서 이제 밴드권에 있었지만은 우려를 좀 해소해주는 상황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 PBR에 관련해서도 동사는 현금이 좀 많기 때문에 3조 원 가량 있거든요. 이런 점이 긍정적으로 좀 보이게 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고 손절가는 20만 원으로 목표가를 바라보면서 매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 만나봤고요. 이어서 장시영 차장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오늘 탄력적으로 좀 회복이 나왔어요. 알테오젠, 라이징 포인트 어떤 거 보고 계실까요? 머크와의 독점 계약 성사 여부로 제가 그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지금 시장에 관심이 쏠린 머크사와의 독점 계약 여부 꼽아주셨는데 앞으로 좀 시나리오 확장이 더 될 거라고 보실까요? 일단 키트루다가 결국은 특허 만료가 되면서 SCJ형이 나와야 되는데 이 회사의 SCJ형 플랫폼을 쓸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독점 계약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비독점 계약일 경우에는 사실 마일스톤만 받고 끝인데 독점 계약을 할 경우에는 키트루다가 팔리면 팔릴수록 그거에 대한 로열티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미국의 할로자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로열티가 한 3에서 4%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로열티 자체는 사실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 회사의 매출을 보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할로자임 같은 경우가 다른 회사의 이 SCJ형으로 변형해주는 플랫폼을 사용해서 로열티를 받는 게 한 3, 4% 정도 받는데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머크사와 계약 내용이 오고 가고 한간에 소문이 나게 하는데 10%까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계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연간에 30조 원이 팔리게 되는데 그거의 10%라면 매출이 3조가 찍히고 영업이익이 그대로 이거는 로열티이기 때문에 아무 비용 없이 영업이익도 3조가 찍힌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회사가 다른 회사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부분이 독점 계약이 되지 않고 비독점 계약으로 마일스톤이나 이런 부분들로 좀 끝나게 된다면 주가 변동성은 심해질 수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독점 계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부터서 저는 사실 장중에 좀 조정이 있는 상황에서 변동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8만 원 이하로 좀 목표가를 좀 매수가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부터서는 차트가 좀 다시 바뀔 수 있고 추세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좀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이제 최근에 1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조금 흘러내렸잖아요. 그러면 차트 모양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기대를 하면 어느 정도의 가격대까지 기대를 하시는 걸까요? 일단 8만 원 초반 가격대, 8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 만약 내일 오전 시가에 조금 흔들린다고 했었을 때 8만 원이 깨지면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목표 가격 자체는 이전에는 독점 계약 얘기가 없었습니다. 네.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왔고 독점 계약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주가가 좀 폭등을 했고 지금은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독점 계약 얘기가 나오고 구체적인 어떤 이 내용들이 좀 오가고 공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자체는 좀 굉장히 좀 크게 올려봐도 될 것 같아서 저는 일단 1차적으로 15만 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은 7만 원이 깨졌었을 때는 손절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독점 계약의 유무에 따라서 회사의 멀티플이 완전히 재산정될 수 있는 부분을 짚어주셨고 현재 이제 종가가 8만 800원인데 8만 원 아래서 잡아서 15만 원 1차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탁은 한중현 파트너의 리파인, 강석훈 PB 크래프톤, 장시영 차장의 알테오젠까지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PB,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지점 차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5위는 포스뱅크입니다. 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오늘도 빨간불 이어가면서 19%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시간에서도 빨간불 켜졌네요. 4% 상승하고 있습니다. 4위는 나무가입니다. XR 관련주로 최근 신고가 경신 후 조정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시간에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3.5%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3위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네오셈이 올라와 있네요.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조업체로 신고가 기록 후 내림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4거래 연속 하락하면서 장중 21선을 깨기도 했는데요. 시간에서 반발 매수세 붙고 있습니다. 2% 상승하고 있고요. 2위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지난해 실적을 장 마감 후 공시했습니다. 전년 대비 41% 상승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이 소식에 3.9%까지 상승률 확대하고 있습니다. 25,000원 터치하고 있네요. 1위는 GST입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로 3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강한 양봉을 그려내며 17%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기세에 이어집니다. 5%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그럼 단일가 특징주 2위 삼성 엔지니어링 좀 더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공시했는데요. 지난해 역대 최대 성적표를 공개하면서 시간에서 3%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일장까지 에너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장 마감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 체크부터 해드리면 이제 기존의 컨센서스는 매출액은 대략 한 2조 7천억 정도 잡혀 있었고 영업이익 이제 컨센서스가 한 2천억 정도로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한 거 보니까 매출액이 이제 컨센서스를 조금 상회한 2조 8천억 정도 나왔고 이제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한 거의 2,7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엔지니어링 이거 건설주 아니야? 근데 요즘 건설 경기가 그렇게 안 좋은 거 아니야? 좀 이런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사실 그건 오해고요. 삼성의 이제 아파트 브랜드가 보통 이제 삼성물산이라고 하잖아요. 삼성 레미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삼성 레미안은 방금 말씀드린 삼성물산이 갖고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국내 주택은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크게 이제 두 개의 파트예요. 방금도 이제 CG로 나왔었는데 이제 화공 파트랑 비화공 파트입니다. 근데 이제 화공 파트는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석유가스나 뭐 탐사, 생산, 운반 설비 이런 석유화학 그런 관련 설비들을 건설하는 거고 이제 주요 고객사로 이제 사우디의 아람코가 있고요. 비화공 쪽이 이제 뭐 산업, 뭐 환경, 바이오 플랜트 뭐 이런 것들이라서 사실 이제 국내 건설 경기랑 상관이 없이 좀 그냥 고유의 실적만으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섹터 자체가 되게 좀 오래된 섹터기도 하고 전통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좀 편견도 많은 그런 섹터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그리고 이제 올해 지금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올해 이제 사업 경영 성과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까지는 이런 이제 공식까지 나왔는데
올해 실적은 생각보다 되게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올해 실적은 안 좋을 텐데 2024년 올해 실적은 안 좋을 텐데 올해 수주는 되게 좋을 거다. 그러면 이제 실적이랑 안 좋은데 수주가 왜 좋냐? 이거는 좀 아셔야 될 게 수주를 지금 받으면 이거는 이제 2년이나 3년 뭐 내지는 N년에 걸쳐서 이제 그 매출이나 이익을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이 수주를 한 번에 받았다고 한 번에 다 인식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수주를 지금 받으면 이제 시차에 따라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만약에 수주가 잘 나왔다.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찍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플랜트 사업이나 아니면 건설 사업이나 뭐 조선 뭐 등등 소위 말하는 수주 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섹터나 그런 종목들은 당장의 실적 관련 플레이보다는 수주가 언제 찍혔고 얼마나 찍혔고 내지는 지금 남아있는 수주 물량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 위주로 즉 수주 모멘텀으로 좀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실적 플레이를 하는 것조차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되게 힘든데 거기서 이제 수주 플레이까지 해야 된다. 이건 사실 좀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만 아마 내일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개인 투자자들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좀 전문적인 투자자들,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참고 정도만 하시면 어떨까? 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5위 포스뱅크도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와 키오스크 전문 기업으로 어제 상장 후 오늘까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시간에서도 5%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향후 주목할 모멘텀 있을까요? 네, 포스뱅크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이제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그 이제 의뢰 뭐 연초 효과니 뭐 1월 효과니 이런 거 뭐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다 미신인데 데이터 뽑아보면 가장 이제 신뢰도가 높은 게 매해 1월 내지는 한 매해 초기에 상장하는 종목들은 어쨌든 올해 1호 타이틀 내지는 올해 첫 타이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월 효과는 모르겠다. 하지만 한 연초에 상장하는 종목들은 웬만한 종목들은 다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우진엔텍이 이제 첫 신규 상장을 시작으로 이제 쭉 이제 신규 상장 릴레이가 펼쳐졌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우진엔텍, 뭐 HB 인베스트먼트 등등등 웬만한 종목들은 다 따따블을 가는 이제 상장날 오히려 매수 기회조차 안 주는 따따블을 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거든요. 심지어 이제 뭐 좀 이제 차트가 되게 극단적이긴 한데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 날 상한가 시작해서 쭉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소위 말해서 트레이딩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청약 받으신 분들이 되게 좀 신난 그런 국면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제 상장한 포스뱅크가 어제서야 조금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탑승할 수 있는 그런 룸을 만들어주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좀 많이 시초가 높게 시작해서 거기서 엄청나게 높게 많이 떴다가 많이 빠지고 오늘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갔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제 신규 상장주는 웬만하면 좀 당일 트레이딩 정도로 매듭을 지으시고 신규 상장주를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고 싶으시다. 그러신 분들은 한 달 내지는 3달의 락업 물량이 나올 때 그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그럼 남은 신규 상장주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당장 내일 모레 이닉스라는 종목이 상장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이죠. 스튜디오 3익이라는 가구 업체들이 또 상장하는데 설 전에 좀 한번 승부를 보자. 좀 이런 좀 수급들이 충분히 보일 수가 있어서 포스뱅크보다는 내일 모레 상장하는 이닉스랑 다음 주에 상장하는 스튜디오 3익 이거를 좀 잘 한번 스터디를 해보셔서 좀 장초에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실익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 종목들은 웬만하면 데이 트레이딩 또는 락업 물량이 나올 때 좀 공략해보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주 나오는 신규 상장주에 더 주목을 해보자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원격 진료 테마 진단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한법 개정 추진 소식에 원격 진료 테마들이 오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관련법 개정 소식이 나올 때마다 반등에 나서곤 있지만 참 논란이 많은 법안이라 모멘텀의 연속성에는 다소 의문이 드는데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방금도 말씀해 주시지만 결국 이제 모멘텀이 연속적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다들 의문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진짜 될 거였으면 지금 이제 그 CG 나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윗꼬리들이 많이 달렸거든요. 윗꼬리가 없이 그냥 강하게 양봉을 올렸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대장 비트 컴퓨터만 그나마 좀 버텨주고 나머지들은 윗꼬리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기억나실 겁니다. 최근에 그 저출산 테마주 하면서 이제 뭐 아가방 컴퍼니나 뭐 제로투세븐 이런 종목들도 좀 장중에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하고 그 이후에 쭉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 뉴스를 빨리 보나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중에 나오는 뉴스 먼저 보고 이거 안 올랐네? 그 먼저 대응하시는 분들만 그런 분들만 수익을 보는 거지 이 정책이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좀 어떻게 해보고 좀 그런 판은 아닌 것 같아서 좀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축하드리지만 이거를 이제 내일부터 이제 좀 랠리가 펼쳐질 테니까 좀 트레이딩을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뭐 비트컴퓨터, 뭐 인성정보 이런 것들은 좀 그동안 정말 많이 내렸다가 이제서야 좀 처음 거의 처음이죠. 처음으로 좀 시세가 나온 거라서 좀 소위 말해 물려 계셨던 분들은 이 반등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비중에 좀 큰 비중이라도 좀 정리를 하고 남은 비중만 좀 들고 가시고 만약에 이제 없으신 분들은 그냥 웬만하면 보지 마시고 좀 뉴스 좀 늦게 보신 셈 치시고 보지 마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오히려 내일 모레 상장하는 이닉스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을 통한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한중현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내림세 보이는 중화권 증시입니다. 보시면 상해지수가 1.8%의 낙폭, 선전도 2% 넘는 낙폭 그려내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 항생지수가 2.4% 급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부실 채권을 보유한 국영 배드뱅크 3곳을 국부펀드에 합병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합병에 대해 부실 자산운용사 개혁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부문의 부채 위기가 금융 부문으로 전이될 거란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 폭락에 대비하고자 한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 약보합권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0.1%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미국에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속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그리고 AI 반도체 업체죠. AMD의 실적이 공개되는 만큼 잘 체크하셔서 대응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